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수업 또 기대가 되는 수업이라서 저도 즐겁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융합기술 경영학과니까 융합기술에 대해서 주로 배웠는데요. 그래도 인문학은 하나는 넣자라는 취지에서 인문학 교수님을 오늘 모셨고요. 융합이라는 것이 기술만 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러한 인문학도 충분히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려운 얘기 아마 안 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철학적인 그런 의문이나 또는 해답을 많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 듣고 나서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참 행복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김요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짧은데요. 일단 인문대학의 철학과에 계시고요. 서양 고대 철학을 전공하시고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 많이 알듯이 그리스의 철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많은 이제 논문과 특히 이제 철학에 대한 저서를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철학과 마스코트 김요한입니다. 제가 조준수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또 강의를 맡아달라고 해주셔서 저는 좀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융합기술이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선진 기술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이곳에 오신 분들을 뵙는다고 해서 저 아침부터 좀 설레더라고요.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주제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 없고 대부분 다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이고 또 관록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또 이딴 것도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500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노래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에 대한 갈증들을 해소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1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중요한 핵심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그 강의와 관련해서 동영상 4분짜리 하나를 좀 감상을 하시고 이 주제가 지금 저희 1시간 동안 생각해야 될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기 장면이 지금 1204년도에 태무친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이 지금 몽골 제국을 통일하면서 자무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친구하고 싸우는 대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돌격대가 나가잖아요. 한 35명 정도 돌격대가 나갔는데 다 죽어요. 다 죽고 5명만 남고 가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데 자무친 측에서 또 돌격대가 나오는데 거기도 거의 다 전멸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고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데 자기가 나가자마자 죽어요.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의 전쟁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돌격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무장 보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선두에 서는데 중무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돈으로 청동이든지 뭐 철기든지 갑옷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뭐 부적갱이 갖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식칼 들고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귀족들이 자기 목숨이 안 아깝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자기가 뻔히 죽을 거를 알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그 80년대 학생운동을 보셨거나 아니면 경험하셨던 분들일 텐데, 그때도 뭐 대학생이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뭐 위장 취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데모한다고 그러면서 교도소 들어간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날리는, 저는 이제 물론 다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땅굴 던지거나 뭐 그런 거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일들을 할까? 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그 문제거리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뭔가 마이너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들여서 뭐 국가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어떤 삶의 거룩한 부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한 회사의 좀 중역들이시고 앞으로 이제 저희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분들인데, 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장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 세대의 리더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그 정신 태도 또는 삶의 태도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2500년 전에 호메로스가 어떤 방식으로 귀족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좀 고찰을 해보면서 그런 핵심적인 주제들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가 이 양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삶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말로 이제 트레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저희가 뭐 DNA라고 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직업 기술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이제 테크네, 저희가 이제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술하고 예술하고 그렇게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들을 합쳐서 기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제 법을 지킬 것인가, 그다음에 자기 공동체 내에서 숭배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건데,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밥도 주고 뭐 잠도 재워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우스가 항상 변장을 하려고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왔는데 제우스인지 몰라보고
만약에 그 사람을 이제 문전박대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들이 아직도 이제 쪽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리스에는 없어졌는데 터키에 가시면 시골에 들어가면 500원짜리 빵이 있어요. 500원짜리 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일용할 양식인 이 빵을 하나라도 뭔가 집어먹을 수 있도록 가장 염가로 제공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숨어있는 신이 왔을 때 자신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느 사회에서든지 다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데 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교육. 저희가 이제 이 제목 중에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엘리트인들을 양성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사 계급이든지 아니면 사회 지도층들을 교육하는, 아니 그 사람들을 양성해 놓은 특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교육은 그 사회에서 뭔가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계층들, 또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귀족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양육 프로그램 이상의 어떤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북대학교도 지난번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HRC라고 안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좀 소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북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HR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고대에도, 특별히 이제 호메로스 시대에도 아주 이제 전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특정한 인간형 또는 특정한 인간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인간을 만들고 있냐? 자, 저기서 이제 훌륭함을 목표로 하는, 이제 저 훌륭함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이제 칼론이라고 그리스 말로 쓰고 있는데, 칼론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아름다운이라는, 아름다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 단순하게 그런 우리 외적인, 외형적인 아름다움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 보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막 금발에 파란 눈에 굉장히 우리가 활등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인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추앙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지 따라서 추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파이데이아, 또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사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층 계급들 또는 이제 귀족 계급들을 양성하는 굉장히 좋은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것이 혈통이 좋은 변종이죠. 변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디서플린이 필요해요.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녀도 공동 양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300에서 나오는 스파르타인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칼로스 아가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호메로스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서사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모두 다 평등하죠. 왜냐하면 이제 철학사 쪽으로 보면 2,500년 동안 철학이 쭉 발전되면서, 고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고 또 그 삶 중에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명 존중 사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바뀌면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부터는 여전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어떠한 큰 특성들이 서로 다르고 또 그 특성들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또는 어떤 사회 제도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다. 단지 그 사람이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뭐 인간이 평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고유한 특성들,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왔죠. 이게 이제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치학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시장 경제에 따른 어떤 원칙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뭔가 이제 뭐 충고라든지 권유라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 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형태의 기본적인 자질들이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자,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그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끌려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부르고 있는데 자, 이 뭐 플라톤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우수한 인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공부만 잘하거나 싸움만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들, 이걸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잠재성 또는 이제 잠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드러내고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교육의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리스에서는 5세기경에 최초로 제시가 됐고 그 개념을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형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나 그리스 로마 철학을 공부하는가 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BC 5세기 그리스에서 다른 제국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었는데 이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이 그리스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인간상 또 특정한 형태의 리더상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문화의 가장 큰 기초가 되고 서양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학 또는 이제 어떤 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런 어떤 방식에서 이 그리스의 이 파이데이아를 모방하고 있다 또는 그걸 계속 끌어와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서양의 어떤 그런 대학도 저희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동아시아의 모든 대학들에 원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이 그냥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어떤 교양 대학의 역할들을 저희가 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들어서면서 교육 과정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충효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뭔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대부분 다 이제 자유, 평등 이런 개념으로 몰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금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대 그리스에서 또 로마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을 한 단어로 호메로스는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아레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탁월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능력들이 가장 잘 발휘된 형태 또는 가장 완벽하게 발휘되는 형태를 이제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의 아레테는 잘 베는 것이고 의자 아레테는 사람이 잘 앉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의 아레테는 무엇인가? 뭔가 인간이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 파이데이아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때 당시 BC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활동했던 BC 8세기경에는 자,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 전쟁에 나가서 뭔가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 또 국가나 국민들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호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동양에도 이제 제자 백가 시대가 있었던 BC 7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5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쟁이고 죽을 때도 전쟁이고 다시 태어나도 전쟁이고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자, 그때 단순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 머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굉장히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갖고 또 자신들이 케어해야 될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인가. 자, 이런 어떤 물음들이 바로 이 아레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귀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사람들, 저는 아레테를 가장 잘 발달시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 공동체의 뭔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리더의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비전을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호메로스고요. 호메로스가 이제 썼던 작품들, 왼쪽에는 이제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과 오른쪽에는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 속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바로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탁월함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 인간으로서 갖는 탁월함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이 아닌 것들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신적인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뛰어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는 항상 필멸할 존재, 사멸할 존재, 죽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또 나의 전통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탁월성의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리스토스의 복수형이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아리스토이라고 하는 말이 귀족인데, 자,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이제 뭐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뛰어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게놈 프로젝트가 발견이 됐는데, 자, 그 중에 가장 하등 동물이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쁜 꼬마선충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유전자가 18,000개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는 38,000개입니다. 36,000개예요. 자, 그러면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가장 하등 동물과 가장 고등 동물인 인간의 유전자 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예쁜 꼬마선충이 할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짝짓기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2배를 더 잘할 수 있는 2배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인간 8가지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인간은 생물학적 DNA 유전자 배열이 별로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잘 아시다시피 바나나하고 인간하고 유전자 66% 똑같아요. 자, 오랑우탄 우리하고 96%가 똑같아요. 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 이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탁월성이고, 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항상 지향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제 뭐 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자, 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이제 막강한 힘이라든지 어떤 전투 능력, 이런 어떤 영웅적인 용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예시로서.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우수성 또는 이제 지혜나 이런 어떤 영리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전투에 나가서 자기도 두렵죠. 자, 이제 뭐 윤봉길 여사라든지 아니면 그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보시면,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 와이프라든지 자식들이 못 가게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독립전에 독립군으로 나가게 되면 언젠가 죽을 거고, 뭔가 큰 피해를 당할 것인데, 누구나 다 막을 거예요. 자, 자기가 또 나가면, 전투에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예감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식구들보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위대한 것이 있고, 그걸 위해서 놔라, 나는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뒤에 가서도 이제 헥토르가 자신의 부인인 안드로마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헥토르도 지금 이제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전투 씬이 나오는데 반드시 자기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서사에 보면 안드로마케가 이제 유린을 당할 거고 자기 아들은 성 밖에서 던지게 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뻔히 알고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자기의 민족이 완전히 지금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투에 참여하는 것들이요. 이제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삶을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메로스는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스도 마찬가지고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고 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아이도스라고 하는 신도 나오고 네메시스라는 신이 나오면서 항상 그 사람들 뒤따라다녀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또 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네메시스라고 하는 어떤 분노의 신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고요. 뭐 일리아스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가장 탁월한 아레테를 이어가는 이런 귀족 남성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최고 제1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인자가 되고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궁전에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자신이 타고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뭔가 서글픈 현실이긴 한데, 자, 뭐 원숭이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또 이제 물고기도 있는데 무조건 다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 외에는 어떤 다른 기준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좀 불쌍한 나라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고대 그리스에는 네가 품고 있는 이상이 무엇인가,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천, 삶의 이상이 무엇인가, 그걸 네가 다 하고 있는가, 다 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묻고 있죠. 그거를 다 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다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명예라고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존경해주고 또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제3자가 너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 또는 굉장히 똑똑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명예로운 행위를 하게 되고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뭐 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뛰어난 모습, 가장 훌륭한 모습들을 꿈꾸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탁월함이 이제 왜 필요한가?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스스로 존중하는 그런 형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그럼 어떻게 명예롭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명예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이제 탁월한 삶인가? 간단해요. 자, 간단한 거는 뭐냐면,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건 뭐 이제 약간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제 손준 씨라고 메가스터디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틱톡에서 봤어요. 누가 이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하는데, 그건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DNA가 이제 80% 정도 결정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성실함, 뭐 다른 사람의 뭐 도움, 뭐 이런 것들이 한 이제 20% 되는데, 뭐 일단 80% 그냥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 다 3대가 뭐 과학자 집안이거나 뭐 의사 집안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기 때문에 거의 뭐 수험생들 중에 95% 정도는 항상 그 DNA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이제 못하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5%예요. 5%가, 95%는 DNA에서 결정이 되는데, 5%가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뭐일 것 같아요, 5%가? 돌연변이요? 그 답도 나왔는데, 정답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덤비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가장 탑인 메가스터디 손지훈 사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온 애들한테는 도저히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탁월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목숨 걸고 덤비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목숨 걸고 덤비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모델, 이것을 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막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목숨을 걸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 한 분씩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뭔가 인생의 성공을 지고 나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회사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씨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인생 바뀌지도 않고 세상 바뀌지도 않고 뭔가 큰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 목숨을 거는 그런 어떤 그 긴박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죽음을 형상화시키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아킬레우스인데요. 이 아킬레우스는 엄마가 여신이에요.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테티스가 제우스하고 바람이 나는데, 아니 제우스가 이제 바람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 강물의 여신이었는데, 이제 제우스하고 테티스하고 손을 잡고 자면 아이를 낳아서 이 제우스를 거세할 거라고 하는 이제 신탁이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테티스를 이제 그 인간 남성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킬레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반신 이제 반인이죠. 그런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생겼을 때 테티스가 신탁을 대포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신탁을 듣냐면 이 사람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라고 하는 트로이의 왕자와 결투를 해서 헥토르를 죽이면 반드시 아킬레우스도 죽을 거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와요. 자, 그 신탁을 엄마가 아킬레우스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제 전투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너 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런 신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이제 제우스 신을 만나서 이 테티스가 옛날 애인으로서 부탁을 하죠. 얘는 전쟁에 반드시 나갈 거다. 나가는데 그러면 죽게 될 건데 죽더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명예라고 하는 선물을 달라.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남을 수 있도록, 수천 년을 거쳐서 남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신의 삶을 그냥 온전히 초계같이 버리죠. 그래서 헥토르와 싸우고 헥토르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신탁에 따라서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투가 이제 10년씩 굉장히 길어지긴 하지만 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가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호메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자부심이라든지 강한 긍지 또는 이제 높은 자긍심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많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엄청난 형태의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제 필아우티아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뭐 다른 사람, 우리 뭐 집사람도 사랑하고, 뭐 자식도 사랑하고, 뭐 인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자,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 그냥 자신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나가는데 또는 같이 일하는데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제 융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못 가진 것들을 누군가 갖고 있거나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와이프든지 남편이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다른 사진하고 막 섞어요.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펼쳐놓고 귀나 코나 눈이나 좋아하는 형태를 골라봐라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를 골라요. 그러니까 이 선호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내적인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단순하게 이제 생물학적 DNA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DNA가 탑재되어 있는 어떤 생존 기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투라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자기 생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성적인 존재.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호메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귀함들을 우리 내부 안에 이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숭고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선물하고 싶은 가장 숭고한 특성들, 가장 숭고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우리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뮤즈 여신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뭐 문학이든 뭐 예술이든 뭐 기술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삶을 이제 충분하게 채워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장래에 뭐가 될 거냐, 또는 이제 뭐 그 버킷리스트 하는 거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뭐 여행 가거나 먹방하거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가꾸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뭐 비싼 가방 사고 뭐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호텔 가서 먹고, 자, 이런 식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거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들을 좀 많이 발견합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좋음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꾸준히 친구를 위해서 나서거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거나 금전과 재산과 명예를 기꺼이 버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사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간주되고 있는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형태의 자기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세르비아에 4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옛날 유고 연방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가면서 한 1년 정도 쉬는 그런 휴식을 갖습니다. 갭 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갭 이어를 하면서 이제 온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인데 한 2명 정도가, 하나는 이제 하버드고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입학한 애인데 이제 학교를 쉬고 거기에 와서 뭐 하냐고 그러더니 자기 우물 판대요.
뭐 영어도 가르치면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뭐 미국 자체가 그러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뭔가 이제 리더 국가이고, 자신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그 세계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자,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생각할까봐, 자, 그런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좀 세계를 품고 또 대한민국을 품고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그런 삶들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구도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 2시간짜리 준비를 해가지고 1시간에 이제 마치려고 그러니까 좀 바쁘네요.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작품 속에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어떤 탁월성이나 이제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들을 발휘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죠. 자, 일단 이제 그 호메로스는 모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라. 이 모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 운명인데요. 모이라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3가지의 여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을 잡고, 하나는 실을 늘리고, 하나는 실을 끊는 거죠. 자, 이 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죠. 그래서 실을 잡는다고 하는 건 이제 태어나고, 실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실을 끊는 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들인데, 자,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고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불멸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하고 신하고 유일한 차이점은 이 사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불멸하는 존재, 이것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은 이걸 이제 앱서더티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했던 대로 안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제 까미나 사르트 같은 이걸 이제 부조리라고 이야기해요. 부조리.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뭔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정말 사기꾼 같고 정말 그 뭔가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비애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아끼고 또 소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호메로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담겨져 있는데, 뭐 지금까지 수많은 서사시들이 많이 나왔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서사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 서사시에 주목하는가? 또 왜 그리스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고전 문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 정도로 2,500년 동안 그런 어떤 그 무게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고민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성, 호마이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이제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민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인간의 모습, 또 자아의 모습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만 있으면 우리는 인간성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자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뭔가 날카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자, 그것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들이 애액을 만들어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이제 일가야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물질이잖아요. 자신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물질을 자, 10달 동안 계속 감싸고 감싸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왜 남자들은 절대로 모성애를 가질 수 없는가? 가질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자,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을 계속해서 돌보고 그것도 한둘 달도 아니고 10달 동안 돌보면서 온갖 형태의 사랑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죠. 자, 호메로스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자, 여기서 이제 서사시에서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고, 뭐 헥토르나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져요.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울분도 나오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왕으로 살고, 왕자로 살고, 그냥 부유하게 살았으면 전혀 그런 거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자, 밑바닥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제 여성들만 위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성들도 위대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근데 남자들 군대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거기는 정말 별별 쓰레기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2년, 3년 버티고 나온다? 뭐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세상 아무리 더러워도 이 군대보다 더러운 세상은 없어요. 그렇게 밑바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훌륭한 거죠. 대충 술 한잔 마시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밑바닥에서 가장 궁극적인, 아까도 이제 그 부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거기서 뭔가 성숙을 이루어내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편적 인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영화의 한 장면인데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 아킬레우스이죠. 아킬레우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는 차라리 100년, 수백 년 사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1년을 살더라도 명예를 위해서 내가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적극적인 자아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완성 형태는 이 전투에서 트로이 전투에서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우스가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일 뿐인데 아킬레우스가 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써 그리스 공동체, 아카이아 공동체의 뭔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서 트로이 전쟁을 이기는 그런 어떤 승리의 불쏘시개 역할들을 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행위의 영웅적인 불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해요. 그건 뭐냐면 아감멤논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총사령관이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졌던 브리세이라고 하는 여자를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감멤논이 받았던 그 전리품을 이제 아폴로의 사제의 딸이었기 때문에 뺏겨요. 이제 그 사제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 아가멤논이 난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제가 아폴론 신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9일 동안 계속 화살을 쏘가지고 그 아카이아 그 사람들을 거의 막 병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가멤논이 자기 여자를 내놓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 네 거 내놔 라고 하면서 뺏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치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아가멤논을 또 돕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을 일리아스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극적인 장면들을 모아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 일리아스 작품에는 딱 51일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51일의 과정 속에서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아가멤논한테 창피를 당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에서 가장 최고의 장군이고 가장 큰 지략가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이 불명예스럽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킬레우스가. 그래서 자기는 때려치고 자신의 고향인 프테아이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가멤논 가려면 가. 나 너 필요 없어. 너 말고도 다른 장수들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자존심을 짓밟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통, 어떤 내면적인 성숙함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더 높은 정신적인 문제와 그런 어떤 안정성, 아까 얘기했던 그 최고 단계의 그 인간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호메로스의 이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테티스라고 하는 엄마가 제우스의 신에 탄원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절의 운명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명예를 높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예가 높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아킬레우스가 최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못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뭔가 이제 비해를 당할 때는 그렇다 참을 수 있죠. 저도 이제 뭐 미국에 가거나 이제 유럽에 많이 놀러 갈 때 뭐 백인들이 저를 이제 무시하는 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히스패닉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흑인이든지 저희가 생각할 땐 별 볼일 없다고 하는 애들까지 와가지고 막 뭐 칭챙총하고 이제 이렇게 놀리면 되게 기분 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킬레우스 최고의 무장인데 적군이 자기를 비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한솥밥을 먹고 있는 10년 동안 자기가 봉사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참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헥토르를 만나서 싸우는 어떤 장면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킬레우스가 이제 프리아모스는 이제 트로이의 왕인데 그 아들 중에 리키온 왕자를 죽이면서 이제 손자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나도 반신 반인이지만 나도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반신, 나도 신이지만 나도 죽을 거다. 네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뭐 뇌동댕이 치고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허물어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헥토르예요. 트로이의 왕자인데 이 헥토르의 동생인 이제 파리스가 이제 메넬라우스의 부인인 헬레네라고 하는 이제 여자를 납치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도 없어요. 지 동생이 좀 잘못한 거고 왜 또 그 남자를 왜 그 여자가 따라와 유부녀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1대1 결전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 부인 안드로마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헥토르가 이제 성벽에 오는데 이따 이제 영화 잠깐 볼 건데 성벽에 오는데 헥토르를 부르죠. 헥토르가 또 이제 자기 사촌인 아킬레우스 사촌인 파트로클레스를 죽여가지고 그걸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왔는데 자, 이 사람도 성문을 나가는 순간 죽을 걸 알아요. 왜냐하면 신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헥토르도 아무리 유명한 장수이긴 하지만 신하고 맞싸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1분 내에 죽어요. 그런데도 나가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을 위로하고 아버지한테도 자기가 떳떳하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지금 나가서 죽으려면 자기 동생 파리스인데 걔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런 이야기 전혀 불평하지 않고 파리스한테도 위로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시라고 일하면서 자기가 성문을 나가는 거죠. 자, 죽을 거가 뻔히 알면서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명성 없이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오디세우스도 이제 10년간 트로이 전투가 이어지고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또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150명의 군인들과 함께 출발했는데 살아남은 군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혈혈단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 과정이 이제 10년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마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제 아모르 파티인데요.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거추장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부조리하고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껴야 된다. 그게 나 자신이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걸 아무도 도울 수도 없고 보듬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자신이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또 호메로스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을 전부 다 잃어요. 수많은 이제 위험들을 만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사라지고 뭐 돼지로 변하고 뭐 죽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 이들 고난에 이런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부조리하고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이 고통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 자,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높고 훌륭한 형태의 인간성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에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의연하게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였고,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가 23세에 즉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64세까지 계속 전쟁만 했어요. 한 번도 왕궁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로마 왕으로서, 로마 장군으로서 전두 지휘를 했었고, 한 번도 따뜻한 뭐 옷을 입거나 아니면 따뜻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는 사람. 자,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인생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에서도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아라 나의 마음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키크롭스라고 이제 은은바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은은바기가 자기 부하들을 이제 계속 잡아먹죠. 잡아먹고 뜯어먹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꾀를 내 가지고 키클롭스에게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게 한 다음에 걔가 이제 골아 떨어졌을 때 눈을 찔러가지고 탈출하는 이제 장면인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료들이 저 식인 키클롭스가 잡아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죠. 거의 지금 10년 넘게 같이 싸웠던 그런 동지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슬픔들을 당하면서도 저런 이야기 합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우들이요,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프지만 언젠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3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수블라키 케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제 먹으면 되게 배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니까 다른 거를 먹기가 이제 힘들어서, 그때 이제 제일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그 대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고급 식당 가서 막 영수증 긁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수블라키 제일 싼 거, 그때 이제 270원, 뭐 300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그거 한 2개 정도 먹으면 배부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먹고 3개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궁상을 떨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운 좋게 교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좋은가, 옳은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했을 텐데, 그걸 이제 묵묵히 이어가고 어떤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 성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호메로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그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아닌 걸 꿈을 꿔야 돼요. 인간적인 꿈을 꾼다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예쁜 꼬마 선수처럼 먹고 자고 싸고 이것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생기세포로 되어 있고 되게 DNA로 되어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신과 같이 뭔가 정말 완전체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할 때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 아레타라고 부르고 있고 그걸 이제 후마니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런 삶이 우리가 생각했다고 해서 바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한도 없이 떨어지면서 자, 오디세우스의 삶도 그렇고 아킬레우스 삶도 그렇고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명을 듣고서도 마지막까지 그 삶을 끝까지 끌어안는 자, 이건 이제 그 아모르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명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삶 속에서 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더 많은데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ivere
나가면 죽습니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강의 마치도록 하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역시 이제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라는 거에는 이게 뭐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서고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그 강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했던 거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그리스 철학을 빗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동으로 쭉 다가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해서 서로 교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띤 또 토론이 있을 줄은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우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원래 보통 얘기하기 인생은 고뇌의 바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리스 철학에는 대부분을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어떤 지금 질문하신 거와 거의 비슷한데,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거를 이러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철학적인 건 나중에 같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하고요. 그냥 공학적인 질문을 한번 하자면, 이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다시 이렇게 배우려면 어떤 책이나 뭐 어떤 뭐 동영상이나, 아까 영화 뭐 스파르타를 말씀하셨는데 좀 추천해주고 싶은 뭐 책이나 뭐 동영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를 말씀드렸는데, 호메로스 서사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리아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500페이지씩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기본적인 교육 구조, 또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가 좀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스토리텔링에 많이 익숙해 있어가지고 막 누가 누구 만나고 막 돈 벌고 막 성공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 번 이제 읽어보시면, 또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설명해주는 동영상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이제 영화는 그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제 트로이 영화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원작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서사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리스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도리아인들이 이제 내려오고, 유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이제 이오니아인들이 이제 터키,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온 국가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뭐 나말에 한 1.5배 정도 되고, 한 300개 정도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이어져 왔었고, 그게 이제 BC 5세기에 완전 찬란하게 이제 꽃을 피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황금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황금 시대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펠레포네스 전쟁이라고 내전이 일어나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게 한 27년간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안타깝게도 323년에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아버지에서 아테네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역사상의 그리스가 사라져버려요. 1821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없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못 키워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BC 5세기경에 두면서 이제는 모두 다 평등하다, 얘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면서
다음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을 해요. 그게 이제 델로스 동맹인데 모든 도시 국가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제 그 돈을 은행처럼 이제 맡겨서 활용하는데 그거를 페리클레스가 끌고 와요. 아테네에 끌고 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아테네가 축적하게 되죠. 지금 미국처럼 엄청나게 이제 뭐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엄청나게 돈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패하게 되고 더 이상 군인들을 안 길러내게 돼요. 용병만 있어요. 그러면서 필리포스 2세한테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호메로스가 지금 그 봉사하는 또는 리더로서의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BC 5세기에 딱 끊겨버려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이게 전쟁도 없어. 우리가 이제 대왕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뒤에 60년, 70년 뒤에 그리스가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로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단순하게 전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지 않은가에 따라서 국가의 존립이 저는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저희가 이제 그 50년 전쟁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정말 목숨 바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국도 그 문화혁명 이후에 10만 명을 외국에 보내요. 10만 명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서 지금 중국 근대화를 성공시킨 것들.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나낙이라고 얘네들 전부 다 네덜란드 보내가지고 그때 네덜란드 명치 주신 이후에 18세기 때 나낙이라고 네덜란드 모든 학문들을 배워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을 다 번역했어요.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꿈을 쫓고 이상을 쫓고 자신의 삶을 정말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리트머스의 시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전라북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좀 원대한 꿈들을 좀 꾸시고 그것들을 좀 계속 쟁취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